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가 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최근 조정을 보인 기술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68% 오른 21,454.6일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8% 상승한 2,440.69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3% 오른 6,234.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상품 수지 적자가 전달 대비 1.8% 감소한 65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658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수출이 0.4% 늘어났지만 수입은 0.4%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펜딩 주택 판매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재고 부족 탓에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8% 하락한 108.5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7% 낮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치는 0.8% 상승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반등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1.1% 상승한 배럴당 44달러 7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가 동반 강세였고요. 최근 조정을 보였던 기술주 역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가 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8% 정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닷새 만의 하락이었는데요. 0.39% 하락한 2,3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철강주와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폭을 줄였다는 평가인데요. 코스닥 쪽은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내린 6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에서도 역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간파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라운드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국 공화당의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트럼프 케어가 상원 표결이 연기가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는 일부일 뿐이고 뉴욕 증시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해진 입지를 반영하는 걸까요? 주요 경제인사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핑코의 전 CEO이자 현재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유동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인데요. 이에 대한 이호룡 대표님의 생각부터 여쭤볼까요? 예, 저도
일정 부분 엘레리온 그 경제고문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예. 지금 현재 CNBC 클로징벨에 나와서 한 얘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이 워싱턴 정가에서 친성장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뭐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정책에 베팅을 하면서 증시를 최근에 그러니까 1분기 때는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정치와는 시장이 약간 이제는 좀 디커플링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케어가 7월 4일로 지금 현재 표결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공화당 상원의원의 반대가 2명에서 6명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5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50명 이상은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6명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 케어가 통과되기 힘들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안 좋았느냐 그게 아니라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안 좋았다 한다면 트럼프 케어보다는 자네들련의 어떤 FOMC 강한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너무 긴축적인 스탠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트럼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쪽에 어떤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트럼프 정치적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내치에서는 상당한 실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외치에서는 외교 안보 분야, 특히 북한과 중동을 지금 현재 상당히 자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협조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는 트럼프를 빼고 오히려 정부하고 얘기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무시하는 발언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없어도 미국은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공화당 의원 입장에서 내년 중간 선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케어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재정 적자 감소가 3,210억 달러 정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4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인프라 투자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10년 동안 줄이는 이 재정 적자 축소폭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중간 선거를 생각했을 때 트럼프 케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은 굉장히 심해지겠죠. 지금까지 부양기조, 그러니까 뭐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부양적인 기조가 결국은 양극화 현상을 지금 나타내면서 지금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케어까지 적용이 되면 진짜 의료 파산은 심각해질 정도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일단 트럼프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씩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케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만이 좀 더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트럼프 케어는 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의 정치와 상관없이 FOMC와 이번에 ECB 지금 현재 BOE까지 중앙은행들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4월 달 정도부터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가 오히려 탄핵되고 부통령이 될 때 오히려 시장은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트럼프의 발언은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양치기 소년이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적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은행에 집중하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계속 증가가 있고 무게는 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의 발언은 양치기 소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게 만들게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장에 오른 것이 유동성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엘 엘리언은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개의 재료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글쎄, 엘 엘리언은 지금 이쪽 인터뷰에서 기업 현금 그리고 저가 매수에 나서는 어떤 큰 손 그리고 통화정책이라고 이 세 가지 재료가 유동성 장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엘 엘리언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에 기업 현금하고 저가 매수에 나서는 어떤 큰 손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시장에.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오히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쪽의 어떤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을 지배하는
이해하고 있고 이게 거의 대부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LLM 같은 경우 연준이 좀 더 매파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연준이 이제 앞으로는 시장을 지지하지 않고 자산 가격 거품을 좀 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요. 그제 영국 런던에서 그 자네트 옐런이 다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대담에서 한 얘기죠. 자산 가치 변동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활용할 생각은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단어들이 어제 대담에서는 오히려 없었고요. 일시적 둔화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네트 옐런이 FMC 때 가졌던 상당한 자신감을 이번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 나가면서 좀 이 표현들을 없애는, 그러니까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좀 더 이 부분은 완화적 스탠스로 좀 받아들이는. 이제는 좀 더 예전에는 긴축적이었다면 이 영국 대담에서는 상당히 완화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다시 그냥 좋게 만들었거든요. 네. 뭐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1% 넘게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연준의 영향력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를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에서 LLM하고 좀 다른 부분이었고요. 그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던 그 패트릭 하커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이 패트릭 하커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그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좀 낮추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물가가 예상대로 안 오르면 기존의 금리 인상 계획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습니다. 4.7%에서 4.6%. 결국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안 올라가 준다면은 긴축 속도가 오르지 않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그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월 미국 집값이 상승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보신다면 앞으로 시장 방향을 보실 때 그 옐런의 어떤 발언이 어느 정도 완화적이냐 아니면 긴축적이냐를 같이 놓고 보신다면 시장 방향을 좀 판단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국의 통화 정책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연장선상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라운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 상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각국의 부양책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는 디플레이션의 위협은 사라졌으며 대신 리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먼저 마리오 드라기 연준 드라기 총재의 연설에 대해서 요약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드라기 연설문이 총 6페이지였는데요. 네.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작은 논문 같은 어떤 느낌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통상 중앙은행들의 어떤 그 연설을 보면요.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는 회수 또는 축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그 금융시장 발작을 염두에 두고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조정이죠. 어드저스트라고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조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부분들은 완곡한 표현으로 시장을 좀 달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연설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경제 회복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오히려 드라기 총재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왜 일시적인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봤을 때 옐런 의장이 FMC 때 했던 발언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옐런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했다라는 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럽 시장 반응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단어들을 좀
표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연설 말미에 아주 상당한 수준의 부양기조가 계속 필요하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수준의 부양기조가 강조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 성장률이 낮았을 때 이 정도의 부양기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얘가 좋아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아주 상당한 수준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열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수준은 이거 좀 내려야 되지 않냐. 이제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정률적인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바라본다면 이번에 부총재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긴축 스탠스가 아니라 결국은 달라진 게 없다. 예전 부양기조 그대로다라는 얘기로 시장을 막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보신다면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좀 완만한 어떤 그 긴축 사이드에서의 어떤 그 드라기 스탠스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속도를 아주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시장을 설득해 나가면서 증시가 급하게 하락하는 것들을 좀 둔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더라도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건데 오늘 또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마리오 드라기 22총재가 디플레이션의 위협은 사라졌고 대신 리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리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좀 급하게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경기 침체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다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좀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긴축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말 리플레이션 수준이냐는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또 유럽 경제 상황을 분석하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중앙은행들은 한쪽으로 시장이 쏠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저번에 22정책회의에서 나왔던 어떤 정책 기조가 그때도 약간 긴축적 스탠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히려 유럽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하향 전망됐거든요. 22정책회의에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하향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긴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냥 막 계속 시장은 좋아질 거다, 좋을 거다, 그리고 부양기조 계속 유지할 거다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도한 기대가 어떤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9월에 독일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 선거에서 메르켈이 총리를 연임해야만이 좀 유럽 경제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스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을 좀 달래려면 결국은 유로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독일의 어떤 과열 상태를 좀 잠재우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위해서 이렇게 유로화가 강해지는 긴축을 하게 된다면 남유럽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남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은행 한 곳을 정리를 했고요. 이탈리아는 두 곳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베일인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채권자고 주주들이. 그래서 단돈 1달러에 넘깁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두 곳을 170억 유로를 그 정부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 상황에서 베일아웃을 한 거죠. 이제까지 독일의 메르켈도 그렇지만 EU와 ECB 같은 경우에는 다 베일인을 고집했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리스크는 드라기가 무엇이든 하겠다. 해서 이 시장을 달랬거든요. 이제는 어떤 기조로 바뀌냐면 독일을 위해서 이런 어떤 긴축적 스탠스가 발현은 되지만 베일인이라는 그걸 고집해버리면 남유럽은 상당히 큰 위기로 다가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묵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쨌든 간에 문제는 베일아웃으로 돌아설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남유럽은 알아서 하라는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ECB 기조가 변하면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는 이 부분도 결국은 그 드라기의 어떤 긴축적 스탠스가 얼마나 시장에 잘 설득력 있게 다가서느냐 이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1.13달러 그러니까 유로화가 1.13달러 때까지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달러는 지금 96대까지 지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의 문제는 BOJ까지 앞으로 나설 수 있느냐. BOE는 오늘 나서가지고 긴축에 대해 논의하겠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BOE만 그러니까 BOJ만 현재 완화적 스탠스인데,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만약에 긴축적 스탠스로 간다면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엔화 강세가 다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7월 2일 날 도쿄 도의회가 선거가 있거든요.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구로다가 연임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엔화의 변동성이 결국은 시장을 좀 조정을 좀 이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11% 올랐지만 어제는 다시 되돌리는 현상. 그러니까 아직도 저변동성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은 크지 않을 거다. 오히려 상승도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통화 정책을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이 금리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40원대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국고채 3년물도 다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놓고 보시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긴축적 스탠스를 조금씩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좀 잘 지켜보는 게 증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다. 지금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효룡의 돌직구 시간이었습니다. 고등자산관리의 이효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은 첫 만남에서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한다라는 방침이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현안들과 함께 또 이게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다소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소폭 하락막하면서 2,380포인트 선까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서 한 단계 진입을 할 수 있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간의 일정으로 취임 이후 첫 번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해서 지금 태평양 상공을 어제 날아가셨기 때문에 도착했겠죠.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 갖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노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이 다소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취임 이후 빠른 미국 정상회담길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취임 이후 51일 만이라고 하죠. 5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점을 들어서 본다면 오히려 아주 극적인 반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방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의 핵심 이슈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북 관계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이루면서 대북 제재를 했는데요. 이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중국과 다시 제2의 무역 전쟁을 포함한 어떤 불협화음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튼 이 대중국과의
미국과 중국과의 북한 제재 문제가 약간의 삐끄덕거림에 따라 미국이 독단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 양국이 북한 해법을 놓고 다소 이견이 돌출되고 있다는 점,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1과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드입니다. 자, 이 사드를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제는 언제 설치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대중국과 대미와 아주 우리나라는 아주 중간에 아주 상당히 풀기 어려운 난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 또 세 번째는 자, 한미 FTA 재협상 카드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세 가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촉각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30일 날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 언론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정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죠. 많은 언론 보도를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과연 그것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영향은 어떤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참 저는 제 생각하기에 물론 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협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기대 이하로 협상이 결말을 지어질 경우에 대비해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 시장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시장이 폭락으로 이어지는,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끝날 시에는 시장은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차 목표치로 내세웠던 코스피 시장 2,400포인트를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의 레벨업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미하면서 경제인단을 끌고 같이 동반을 했죠. 이 경제인단이 각 그룹사별로 지금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LG, 국내 대기업 한화, 이런 국내 한국가스공사까지 갔죠. 이런 국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방미단에 합류함으로써 이들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볼 때 국내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아직도 큰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단순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장세, 그리고 기대에 대한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 요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주요 의제로 무역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이사님? 물론 그게 우리가 증시 격언해 보면 루머에 서서 뉴스에 파라는 격언이 있죠. 아무리 안 좋은 악재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증시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악재로 발표가 날 경우에 다소 영향은 있지만 그 영향 또한 그 악재성 재료의 적용이 거의 마무리지 않나.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경제협력을 포함한 이 FTA 재협상 문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결렬될 경우에 국내 증시에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증시에 적용이 되면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순간적인 악재로 인해서 순간적인 하락은 바로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미 앞서 인도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모디 총리도 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협화음, 특히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모디 총리가 숨기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경협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혈맹관계가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외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해결의 실마리를 물꼬를 틀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근본적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신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그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저 베네핏, 이익을 창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에 들고 간 카드들이 우리의 입장을 설득을 시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양국 간에 아주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라는 소식 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에 따라 시장도 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굵직굵직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원전 그리고 화력발전의 축소 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집중 육성하겠다는 거죠. 이게 정책 목표였으니까요. 후보 시절부터 이것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번에 신고리 5, 6호기 잠정 중단으로 인해서 일부 반대 의견도 많고 일부 또 스트라이크 하는 경우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3개월 동안의 어떤 그 시장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의 시장의 부각 가능성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신고리 5, 6호기 잠정 중단 발표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은 하락한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꼽히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 KPS,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인 반면에 반대로 LNG 활성화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삼천리 그리고 신성ENG 그리고 우리나라 태양광의 대표주자죠 OCI 그리고 풍력의 대표주자 유니슨 동국 SNC 이런 종목군으로 오히려 강세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원자력 발전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면 틀림이 없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상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썩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어떤 새로운 대책이 강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부각 가능성, 부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여러분의 매수 관심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도 이들 종목군들로서의 시장 관심은 좀 더 증대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불안함과 조급함을 가지고 있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겠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 90% 들고 가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 관점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때는 무식하게 밀고 가는 것 참 잘합니다, 저도. 지금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 격언, 제가 격언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격언 속에는 아주 진정한 진실이 담겨 있고 지름길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을 한 주식 투자 아주 전통적인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최저점에 서서 최고점에 팔라는 욕심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최저점에 서서 최고점에 파는 것은 아마 주식시장에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하면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가 결국 지나고 나면 최선의 선택했다 하는 것이 주식 투자 격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과 유럽 증시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석이 뭐냐? 자, 유럽의 드라기 총재 한마디 했죠? 유럽도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죠. 그만큼 경계에 대한 이미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옐런 의장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옐런 의장은 우리 생애의 금융위기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어필하는 모습이 아닌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역상관관계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빠지고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더 봤는데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렇죠? 주가는 하락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는 예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금리가 상승하고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역시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주가는 여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은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조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죠. 그것처럼 지금은 아직도 주가가 상승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 주식 편입 90% 유지 전략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논의에 강조해드렸던 기존 관심주 반도체, 철강, 전기자동차, 은행, 증권, 제약, 바이오, 태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하반기에도 주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정도도 그냥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 관심을 가져본다면 저는 철강,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신규나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장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느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나는 장이다. 그만큼 강한 상승장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도 한낮 더위가 계속됩니다.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서울과 대구에서 32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 전남 해안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면서 오늘 밤에는 전남 해안지방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춘천과 청주를 비롯한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7도, 강릉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에도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은 중부지방에,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와 장맛비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